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리학을 마무리 짓고 이제 생화학으로 들어가는데요. 여러분 생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 다니실 때 학부 시절에 이제 생화학을 공부하긴 하셨지만 대체적으로 제대로 공부를 안 하시거나 그냥 포기하신 분들이 되게 많은데요. 실제 여러분 생화학은요 거의 시험 문제 나오는 게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딱 영양사를 위한 생화학이다 보니까 전체를 다 공부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주어진 것들만 보면 되는데 우리가 그 주로 해서 봐야 될 건 바로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대사입니다. 그래서 그걸 위주로 해서 공부를 하시면 되기 때문에 정말 되게 막 어렵고 막 그런 문제가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 내에서만 시험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정해져 있어요. 막 응용 문제는 거의 안 나와요. 네, 응용 문제가 거의 나오지 않고 답을 알면 그냥 바로 찾을 수 있는 그런 류의 문제가 많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손쉽게 해결될 수 있는 파트가 또 이 생화학이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파악해둬야 될 부분을 파악해두면 쉬워지는 과목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수업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생화학도 생리학과 마찬가지로 수업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열심히 이론 들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통 이제 대체적으로는 이론 시간에 했던 그 내용을 바로 이제 문제풀이를 통해서 그 시간에 보통 이제 다시 한번 복습을 하도록 이렇게 수업이 진행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항상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정리는 꼭 해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해둬야지 나중에 기억도 잘 나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정리해주시고 복습해주게 되면은 그다음에 좀 다음 주에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 복습 프린트물이 또 나가요.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같이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여러분들의 실력이 쌓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그대로 진행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생화학 본격적으로 나가기 전에 우리 차례 있잖아요. 그 차례에 우리가 공부할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화학 교재보다는 내용들이 좀 간단하게 추려져 있죠. 근데 이제 거기 내용들을 보면 제일 먼저 세포의 구조와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세포 내에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이런 대사들이 이루어져요. 자, 그래서 이 세포의 기본적인 것들을 봐두셔야 되는데 이런 세포의 구조와 기능에서는 평균적으로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탄수화물 대사 여기서 제일 많이 나와요. 5문제가량.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탄수화물 대사를 그래서 중심으로 해서 다른 공부들을 해두시면 된다 했던 게 바로 탄수화물 대사가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합니다. 자, 그다음에 지질 대사나 단백질 대사 같은 경우에는요, 각각 3문제씩 정도 보통 출제가 돼요. 그다음에 효소 파트는 이제 자체적으로 한 문제예요. 되게 효소 파트 자체적으로는 한 문제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효소에서는 조효소 파트를 공부를 합니다. 근데 그 조효소 파트, 조효소가 비타민 파트거든요. 조효소가 비타민 파트인데 여기에서 한 2-3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왜 17문제까지 나온다 그러면 이 조효소 파트에서 좀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올 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조효소 파트는요, 표 하나만 정리하면 2-3문제가 해결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에너지 생성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이 다 뭐예요? 탄수화물, 지질, 단백질의 대사의 기본은 에너지를 생성하는 거잖아요. 그 에너지가 어떻게 생성이 되는지. 그 다음에 핵산의 대사, DNA, RNA인데요. 그럼 DNA, RNA가 핵산이에요. 그냥 마지막은 핵산 대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보통 핵산 대사에서는 1-2문제 정도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문제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좀 내용이 많고 공부할 게 좀 그래서 제일 많은 곳이요, 탄수화물 대사예요. 그러니까 이 시험 문제 많이 나오면은 출제 문항수가 많으면 공부할 것도 많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세포의 구조와 기능은 딱 한 문제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분량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거기 세포의 구조는요 2장이에요. 네, 쪽수로는 4장. 그 4장에서 항상 한 문제 정도는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거기 보면 되게 글이 많거나 그런 거 아니죠? 정리하면 되게 간단해집니다. 옆 파트가 또. 자, 그래서 우리 제일 먼저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요. 세포의 구조와 기능 이거부터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럼 세포의 구조와 기능 여기서부터 이제 들어가는데 여러분 이거 기억나시죠? 우리 생리학할 때 처음 시작할 때 이랬거든요. 생명체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 단위가 되는 게 바로 뭐라고 했냐면 세포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사람도 세포 덩어리예요. 세포로 이루어져 있어요.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도 한 60조에서 한 100조 정도의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근데 이런 세포 내에서 여러 가지 대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세포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요. 자, 먼저 세포의 구조와 관련해서
제일 먼저 나온 게 바로 뭐냐면은요, 세포막이에요. 뭐 때에 따라서는 원형질막이라고도 하는데 세포막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세포가 있으면 요 어디서부터가 세포고 어디가 세포가 아닌지를 구분 지어줄 수 있는 바로 세포막. 이거부터 시작하는 거죠. 세포막. 자, 그럼 세포막과 관련된 거 제일 먼저 뭐부터 뭐냐? 거기 두께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두께를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필요는 없는데요. 구조가 얘는요 제일 많은 게 단백질이거든요. 그래서 단백질하고요. 그 다음으로 많은 게 바로 뭐냐면 지질인데 그 중에서도요 인지질이요. 그래서 인지질에 이중충. 인지질은요 층이 두 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중충으로 된 유동성의 판 구조로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얘는 이거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 이렇게 큰 덩치를 자랑하는 애들이 단백질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콩나물 시루처럼 생긴 애들이 뭐냐면 이게 바로 인지질들이에요. 그래서 인지질은 이렇게 이중층이 기본이고요. 이런 인지질의 이중층과 단백질로 된 판구조로 되어 있다. 유동성 있는 판구조로 되어 있는 게 바로 세포막입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 옆에 기능 보세요.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막구조는 지질의 바다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인지질, 이렇게 지질의 바다에 누가 이렇게 둥둥 떠 있는 거냐면 단백질이 떠 있는 구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바다에 빙산이 떠 있듯이요. 이런 지질의 바다 위에 단백질이 떠 있는 구조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유동 모자이크, 유동성 모자이크 모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유동성 모자이크 모형입니다. 그래서 지질의 바다 위에 단백질이 떠 있는 구조, 그래서 유동성 모자이크 모형으로 설명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런 구성하는 물질 중에 그럼 구성 물질은요 간단해요. 탄단지예요. 탄단지. 근데 이것도 그냥 기억하지 마시고요. 많은 거 순서대로요. 그러니까 우리 이게 어떤 세포냐에 따라서 구성이 조금씩 달라요. 세포막의 구성이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가장 많은 건 누구냐? 세포막의 구성 성분 중에 제일 많은 거 단백질. 그 다음이 지질. 그 다음이 탄수화물, 당질의 순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뭐 그 중에 제일 먼저 우리 책에는 인지질부터 제일 먼저 나왔죠. 인지질부터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구성물질은 간단해요. 탄단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많은 것부터 기억을 하세요. 일반적으로는 단백질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지질, 그 다음에 탄수화물의 순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포막 성분 중에. 자, 그 다음에 지질 성분을 볼 건데요. 먼저 지질 중에 가장 많은 양 존재하는 거 인지질. 그럼 세포막의 구성 성분, 구성 지질 중에요.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인지질이에요. 이게 다 인지질이에요, 인지질. 그래서 인지질이 제일 많아요. 그 다음에 그 외에 콜레스테롤이라든지, 우리 책엔 당지질부터 나왔죠. 당지질이라든지 콜레스테롤. 테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막을 구성하는 지질은 대다수가 인지질, 그 외에 당지질과 콜레스테롤이 약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인지질이 어떤 기능을 하느냐? 인지질이 바로 요거예요. 요거 이렇게 콩나물처럼 생긴 애가 인지질인데 우리 이 머리 부분은 뭐라 그러냐면 친수기.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인지질은요, 인산하고 지질이 결합된 형태예요. 그래서 이 인산 부분, 이 머리에 해당이 되는 인산 부분은요, 물하고 친해요. 그래서 물하고 친하다 그래서 친수기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꼬리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 지질이에요. 그럼 지질은 물하고 친하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소수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물하고 친하지 않은 얘는 소수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물하고 친한 애들은요, 다 여기 아니면 여기에 다 있죠. 그래서 이런 친수기 부분은 세포막의 내외부를 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깥쪽으로 이렇게 다 포진하고 있죠. 자, 그에 비해서 소수기, 물하고 친하지 않은 소수기 부분은요, 다 여기 있어요. 세포막 중심에 다 있죠. 세포막 중심을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포막을 여기를 지금 통과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통과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 가운데는 다 뭘로 되어 있어요? 지질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용성인 애들보다 지용성인 애들이 훨씬 통과하기가 어떠냐면 쉬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수용성인 애들은요, 이 지질층을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수용성인 애들은 이 세포막을 통과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수용성 물질이라든지 무기 이온 같은 애들은요, 얘네들 때문에 통과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소수성, 선택적 장벽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수성 물질이, 그러니까 물하고 친하지 않는 물질이 더 통과하기 쉽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용성 물질이 통과하기 쉽도록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당지질이 있고요. 근데 보통 이런 당지질은 여기 다 바깥에 있어요. 이렇게. 바깥에. 이런 식으로. 바깥에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하고 지질하고 결합되어 있는 형태예요. 자,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콜레스테롤은 여기 중요한 게 아니라 구분 지어주기 위해서 따로 그리는 건데요. 이렇게 얘네들은 동글동글동글하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위부터 이렇게 아래까지 이렇게 연결되어서 있어요. 얘네들이요, 막의 유동성을 결정해요. 중간중간에 저렇게 있으면서요, 막의 유동성을 조절하는 게 바로 콜레스테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세포막 물질이 세포막 바깥에서 안쪽으로 이동할 때 속도를 조절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 속도를 조절하는 막의 유동성을 조절해 주는 게 바로 콜레스테롤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막의 유동성을 결정해 준다라는 정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구성하는 물질 중에 제일 많은 건 단백질이었지만 지질 중에 제일 많은 건 뭐예요? 인지질. 요거 잘 구분해 두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단백질이 하는 역할 보셔야죠. 여러분, 단백질이 하는 역할, 여러분 거기 책에 있는데요. 이런 단백질은요, 세포막에서 효소로서 작용을 해요. 여러분, 우리 뒤에 가서 공부하겠지만 효소의 주성분이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효소로서도 작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작용을 하느냐? 수용체, 운반체 로서도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물질을 안으로 이렇게 넣어준다든지 안에 있는 물질을 밖으로 내보낸다든지 할 때 그런 수용체나 운반체로서의 작용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이렇게 관통에서 있는 단백질은 내재 단백질이라고 하는데, 이 내재 단백질은 가운데에 채널, 통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채널을 통해서 이런 이온들이요, 통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통로의 역할을 또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통로, 채널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채널, 통로의 역할, 물질이 이동할 수 있는 통로, 채널의 역할을 또 담당하는 게 이런 단백질들의 역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 탄수화물 있죠. 그럼 거기 설명 보세요. 탄수화물. 탄수화물은 당지질 내지는 단백질로 존재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보통 지질하고 결합되어 있는 형태 내지는 단백질과 결합된 형태로 존재하는데, 이 탄수화물은 다 바깥에만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이렇게 바깥에만 존재해요. 얘는 절대 세포막 안쪽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이하게 탄수화물은 다 이렇게 바깥에 이렇게 가지처럼 생긴 애들 있죠. 그런 애들이 탄수화물들이에요. 당질들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하는 기능을 이제 봐야 돼요. 세 번째, 얘네들이 어떤 기능을 하느냐. 자, 세포막이 하는 기능인데요. 자, 첫 번째, 어떤 기능을 하느냐. 세포 내외를 구분한다. 어디서부터가 세포고 어디서부터가 세포가 아닌지를 구분하는 구분막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거기 책에도 나오지만 물질 이동의 통로가 된다라고 되어 있죠. 물질 이동. 물질 이동이 바로 세포막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세포가 있으면
필요한 거 집어넣고 필요한 거 내보내겠죠. 이런 식으로 물질 이동이 될 때 이때를 어딜 꼭 통과를 해야 되냐면 세포막이요. 그래서 물질 이동의 통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 물질 이동은 보통 선택적으로 이루어져요. 아무나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애들은 집어넣고 필요 없는 애는 내보내고 이런 식으로 선택적으로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어떤 애들일수록 세포막을 통과하기가 쉬우냐면요. 분자가 작을수록 이동하기가 쉬워요. 그 다음에 또 어떨수록 이동하기 쉽냐? 농도차가 클수록. 우리 왜 자연법칙 기억나시죠? 항상 높은 데에서 낮은 데로 가는데요. 이렇게 높은 데에서 낮은 데로 갈 때 농도차가 크면 클수록 손쉽게 이동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지용성하고 아까 수용성 중에 누가 더 이동하기 쉽다라고 그랬냐면 지용성일수록. 왜냐면 중간에 다 인지질에 그 지질로 꽉 채워져 있다 보니까 지용성일수록 쉽게 이동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또 보시면, 음이온하고 양이온 중에서는요, 어떤 이온이 더 손쉽게 이동하냐면, 음이온일수록 이동하기 쉽고요. 그 다음에 3가보다는 2가보다는 1가가 더 손쉽게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2 마이너스, B가 얘가는 3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되었을 때, 이런 애들이 숫자가 더 작은 애들이 더 이동하기가 쉽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3가보다는 2가보다는 1가가 이동하기가 쉽습니다. 그 다음에 세포막을 가장 손쉽게 이동하는 건요. 물이에요. 수분. 자, 그래서 수분이 가장 쉽게 이동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분자가 작을수록 농도차가 클수록 지용성일수록 음이온일수록 쉽게 이동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손쉬운 거 수분이에요. 그래서 수분은 이렇게 운반체나 이런 거 필요 없이 손쉽게 이동할 수 있어요. 세포막을. 그래서 가장 세포막을 손쉽게 이동하는 거 수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물질 이동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물질 이동의 통로가 되는 곳 세포막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또 어떤 기능이 있느냐 봤더니요. 신호 전달이요. 이 신호 전달도 어디를 통해서 가능하냐? 바로 세포막을 통해서요. 그래서 세포막에서 밖에서 오는 신호를요, 안쪽으로 집어넣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신호 전달 체계도 어디 있느냐면 세포막이에요. 자, 네, 마지막 네 번째 어떤 기능이 있냐면요. 아까 보니까 당질들 있죠. 당질들이 다 세포막의 바깥쪽에 이렇게 있었잖아요. 얘네들이요, 감지를 해요. 이 옆에 있는 세포가 나하고 동일한 세포인지를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나하고 동일한 세포인지 아닌지를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인지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다 세포막이 하는 기능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쪽에서는 세포막과 관련해서는 예전에 구성 성분이라든지 기능과 관련된 것들이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포막은 어떤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기능 요거 위주로 해서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세포막을 봤으면 이제 세포 안쪽을 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 세포 안쪽은 뭐라 그러느냐? 세포질 이렇게 돼요. 세포질. 우리가 세포질이라는 말이 되게 이제 앞으로 많이 나올 건데, 탄수화물 대사가 세포질에서 일어난다,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난다,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세포질 그러면은 세포 안쪽에 있는 공간은 다 세포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이 세포질 안에, 세포질에 둥둥 떠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안쪽에 있는 거, 세포내 소기관들. 그래서 세포 안쪽에 있는 기관을 세포내 소기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세포막을 했으니까 이제 세포 안쪽에 있는 세포내 소기관들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죠. 세포내 소기관들. 제일 처음으로 나오는 거 거기 두 번째 있는 핵이요. 이제 이 핵부터가 이제 세포내 소기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세포 안쪽에 있는 작은 기관이라고 해서요. 세포내 소기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세포 안쪽에 핵 같은 미토콘드리아, 소포체, 리보솜 같은 이런 세포내 소기관들이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얘네들은 뭐 위주로 기억해 두시냐면은요. 명칭과 기능. 보통
보통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오면요, 이런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은 이렇게 해서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이런 기능을 갖고 있는 세포 내 소기관은 이게 보통 시험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포 내 소기관과 명칭 연결해서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핵부터 갈게요. 자, 핵은요, 우선 이중막을 갖고 있어요. 이중막을 갖고 있는 애들이 몇 개 안 되니까 이중막은 꼭 기억해 두시는데요. 핵은 이중막을 갖고 있는 애입니다. 자, 이중막을 갖고 있는 이 핵 같은 경우에는요, 두 가지를 기억해 두시는데요. 핵은 RNA와 DNA를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 수 있는 기능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보통 이 RNA는요, 어디에 있느냐? 핵소체. 핵인이라는 부분에 있어요. 또 우리가 왜 핵 생화책 같은 경우는 이제 핵의 그림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까맣게 칠해져 있는 부분들이 한두 개씩 나오는데 그게 바로 핵인, 핵소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핵소체에는 보통 RNA가 들어있어요. 자, 그 다음에 DNA는 어디 들어있느냐? DNA 많이 들어보셨죠? 이 DNA는 우리 책에는 어디 들어있다고 하냐면 염색 질에 들어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핵이 있으면 염색질이 이렇게 막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DNA가 들어있는데 얘네들이 모이면 염색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염색사들이 다시 모이면 뭐가 되느냐? 염색체가 돼요. 그래서 왜 우리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시절에 핵 분열 시에 이렇게 생긴 염색체 보셨죠? 이게 바로 염색체예요. 염색체들 전에는 이런 식으로 기다란 염색사의 형태로 더 흩어진 염색질의 형태로 그래서 얘네들 다 같은 거예요. 염색질, 염색사, 염색질이 모여서 염색사가 되고 염색사가 모여서 염색체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데 DNA가 함유되어 있다? 다 맞는 말입니다. 왜냐면 보통 이제 이것까지 나오진 않은데 이런 애들이 나와요. 그럼 염색질에 DNA가 함유되어 있다.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문제에선 염색체에 DNA가 함유되어 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틀린 말이 아니라 같은 말이다. 같은 의미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것 때문에 오는 각각의 얘네들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핵은 이중막으로 들어있고 RNA, DNA를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오는 특징인데요. RNA를 함유하고 있음으로써 얘가 하는 역할, 어떤 역할을 하느냐? 단백질 합성을 조절해요. DNA도 관여하긴 합니다. 근데 RNA가 밖으로 나와서 본격적인 활동을 하다 보니까 RNA가 단백질 합성을 조절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이 DNA가 바로 뭐예요? 유전 정보를 함유하고 있죠. 자, 그래서 DNA가 있기 때문에 유전 정보를 함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핵이 하는 역할은 두 가지예요. 유전 정보 갖고 있고요. 단백질 합성을 조절하는 역할.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간단히. 자, 이렇게 해서 핵이 하는 역할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핵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와 있는 게 미토콘드리아입니다. 미토콘드리아. 자, 이 미토콘드리아는 다른 말로 사립체.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는 다른 말로 사립체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주로는 미토콘드리아 그냥 그대로 그 자체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런 미토콘드리아도 이중막이에요. 그래서 이중막을 갖고 있는 게 핵하고 미토콘드리아 딱 두 개예요. 자, 그럼 이 미토콘드리아는 여러분 거기 이렇게 보시면 정말 핫도그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외막 있고요. 그 다음에 크리스탈하는 내막이 존재를 하는 애인데요. 여기서 하나 아주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바로 에너지를 만들어내요. 에너지. 기능은요. 에너지. ATP를 만들어내요. 에너지가 생성되는 장소 미토콘드리아. 그래서 얘는 주로 시험 문제 이거하고 연결해서 나왔었어요. 그래서 2019년도 또 그 이전에도요. 여러 번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제일 많이 나왔던 시험 문제예요. ATP, 에너지가 생성되는 세포 내 소기관은 이렇게 해서 여러 번 시험 문제 출제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미토콘드리아죠. 근데 우리가 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뒤에 가서 공부하겠지만 얘네들이 TCA 회로 있죠. TCA 회로를 열심히 돌려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이게 바로 호흡 효소계를 통해서 에너지를 생성하는 거라서 우리가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세포 내 호흡기관이다.
보통 세포 내 호흡은요, 포도당과 산소를 이용해서 이산화탄소와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게 세포 내 호흡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세포 내 호흡을 통해서 이렇게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세포 내 호흡기관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에너지 발전소.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발전소다. 그래서 에너지 발전소라는 별명이 붙어 있기도 해요. 자, 그래서 에너지, ATP를 생성하는 장소, 미토콘드리아.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소포체 보셔야 되는데요. 소포체는 여러분 두 가지로 나눠서 기억하셔야 돼요. 조면과 활면. 조면 소포체하고요, 활면 소포체로 나눠져요. 그럼 조면은요, 이제 이렇게 소포체는 이렇게 보통 이렇게 판따구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 중에 조면은요, 뭔가 거칠거칠해요. 거칠거칠한 이유가 뭐가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리보솜입니다. 그래서 리보솜이 붙어 있으면 조면. 리보솜이 붙어 있으면 조면. 리보솜이 없이요, 이렇게 매끄러워요. 자, 리보솜이 붙어있지 않아서 이렇게 매끄러운 애는 뭐라고 그러냐면 활면 소포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매끌매끌한 애는 활면. 활면은요, 리보솜이 없다는 소리예요. 자, 그래서 리보솜이 붙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기능도 달라져요. 이렇게 조면 소포체에는 리보솜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서 단백질 합성을 합니다. 실제로는 리보솜에서 단백질이 합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단백질 합성의 장소가 합성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활면 소포체는요, 대신 리보솜이 없잖아요. 리보솜이 없으니까 단백질 합성은 못해요. 대신 뭘 합성하느냐? 지질이요. 지질을 합성을 해요. 스테로이드라든지 인지질이라든지 지방산 같은 지질을 합성하는 장소예요. 그래서 간 같은 데 있잖아요. 간이라든지 소장 같은 데 많이 함유되어 있어요. 그 외에 그 HCl은 옆에 거 지워버리시고요. 대신 뭘 집어넣느냐? 얘는 또 근육세포에 있거든요. 근육세포에 이 활면소포체가 또 이렇게 많이 분포되어 있는 이유가 이 활면소포체에 칼슘이 저장되어 있어요. 칼슘의 저장고입니다. 칼슘 이온을 저장하는 장소예요. 여러분, 근육이 수축하려면 바로 이 칼슘이 필요한데요. 이 칼슘, 근수축에 필요한 이 칼슘 이온을 저장해 놓은 곳이 어디냐? 활면 소포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리보솜이 붙어 있느냐, 없느냐, 이거에 따라서 조면, 활면으로 나눠지고 그거에 따라서 기능도 달라진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리보솜이죠. 리보솜, 아까, 조면 소포체에 붙어 있던 그 리보솜, 거기서 아까 뭐가 합성이 된다 그랬어요? 단백질 합성,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단백질 합성의 장소가 되는 거, 리보솜,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뭐 나왔냐면, 골지체 나왔네요. 골지체. 자, 이 단일막으로 되어 있는 골지체는요, 아까 소포체에서 만들어진 애들 있잖아요. 단백질, 지질, 이런 소포체에서 합성된 물질을요, 포장을 해요. 포장하고 가공해서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소포체에서 합성된 물질을요, 포장하고 가공한 다음에 다시 배출하는 작용을 하는 게 골지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요, 일종의 저장고의 역할을 담당을 해요. 그래서 일종의 그 세포의 저장고 역할을 담당하는 곳이다. 그래서 거기서 소포체에서 합성된 물질을 포장, 가공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당단백질 같은 형태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책에 나와 있죠. 당단백질 같은 물질을 합성해서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런 당단백질 같은 물질로 합성해서 포장하고 가공해서 세포 밖으로 배출시키는, 배출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분비라고 얘기를 해요. 분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포장하고 가공하고 분비하는 이런 역할을 담당하는 곳이 골지체라고 보시면 돼요.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자, 일곱 번째 나오는 거 리소좀입니다. 리소좀. 자, 리소돔도 단일막으로 되어 있는 애인데요. 얘는 되게 특이한 애예요. 한 50여 종의 가수분해 요소를 갖고 있어요.
뭔가를 분해하는 효소들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필요 없는 물질들을 분해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리소좀이에요. 그래서 리소좀은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세포 내 소화기관. 그래서 세포 내에 필요 없는 물질을 분해해서 없애버리는, 소화시켜버린다. 그래서 세포 내 소화기관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특히 어떤 세포에 그 리소좀이 많이 함유되어 있느냐면요. 백혈구 라든지 거대 식세포 이런 데에 많아요. 이런 데에 많이 함유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백혈구나 거대 식세포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 왜냐면 그럼 백혈구가요 식균 작용하죠. 필요 없는 애들을 막 잡아먹어요. 그럼 백혈구 세포 안에는 이물질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럼 얘네들 빨리빨리 분해하기 위해서 리소좀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얘네들은 특히 백혈구, 거대 식세포 같은 이런 필요 없는 애를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세포에 많아요. 자, 그래서 리소좀은 세포 내 소화기관이라고 할 정도로 필요 없는 물질을 분해시켜주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째, 포옥시좀. 얘는 이름이 제일 중요해요. 포옥시좀. 다른 말로는 과산화소체. 그래서 얘는 이름을 알면 얘가 하는 역할, 기능이 저절로 따라오는데요. 보면 뭐냐면은요. 포옥시좀, 과산화소체는요. 말 그대로 과산화물을 분해, 제거하는 역할을 담당을 해요. 포옥시좀, 과산화소체, 과산화물을 분해, 제거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포옥시점에 있는 대표적인 효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카탈라제예요. 카탈라제. 카탈레이즈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카탈라제 내지는 카탈레이즈. 자, 이 카탈레이즈는요. 되게 특이하네요. 중심금속으로 철을 갖고 있어요. 중심금속으로 철을 갖고 있는 애. 햄구조를 갖고 있는 애예요. 햄구조, 철을 갖고 있는 애예요. 요 카탈라제가 하는 역할이 바로 과산화물을 분해하는 역할. 과산화수소를 분해하는 요소예요. 과산화수소를 분해하거든요. 그래서 이 포옥시점이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과산화물을 분해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과산화물을 분해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파악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심소체하고 운동기관은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자, 중심소체. 그러면 이거는요, 세포 분열 시에만 잠깐 나타나요. 평상시 세포에서는 안 보입니다. 근데 세포가 분열할 때만 나타난다 라고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운동기관, 거기 나와 있나요? 운동기관? 예. 우리 운동기관 그러면 선모, 편모, 이런 애들이 운동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균 그릴 때요, 우리 균 그릴 때 이렇게 그려주는 거 뭐냐면 편모예요. 그 다음에 간혹 이렇게 생긴 애들이 있거든요. 되게 짧은 애들? 이런 애들이 선모예요. 자, 근데 사람의 세포 중에 편모를 갖고 있는 대표적인 세포가 있어요. 바로 정자세포요. 그럼 정자는 머리 있고 중편 있고 뒤에 뭐가 붙어 있어요? 꼬리가 붙어 있죠. 이 꼬리가 바로 뭐냐면 편모, 운동기관입니다. 자, 이런 선모, 편모 이런 애들이 운동기관인데 얘네들이요 세포막의 일부가 변형이 됐어요. 그래서 세포막과 미세소관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보통 세포막의 일부가 변형되어서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원래는 없어요. 그럼 처음에 정자가 만들어질 적에는요 이 꼬리가 없어요. 꼬리는 나중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편모는 세포막이 변형되어서 생성될 수 있다라는 정도 파악해 두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세포의 구조를 봤는데요. 그래서 세포막과 관련된 거랑 그다음에 세포 내 소기관들을 봐두시면 되는데 세포막 소기관에 대해서는 특히 명칭과 기능 요거 잘 연결을 시켜주시면 돼요. 보통 그거 위주로 해서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세포에서 나올 수도 있고 또 하나 나올 수 있는 곳이 어디냐? 바로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에서 또 출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질 이동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2019년에는 세포 구조에서 나왔었고요. 2020년에는 이 물질 이동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딱 한 페이지씩이죠. 거의 한 페이지씩에서 반반 이렇게 나눠서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거기 보세요. 항상성이라는 단어 나왔죠. 우리가 생리학에 문제 풀면서도 이 단어가 나왔는데 한번 보세요. 자, 항상성 그러면 특히 체내 항상성 그러면요. 외부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생체 내부의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 보통 생체 내부가요. 세포 외액이에요.
세포 외액의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바로 체내 항상성인데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체온 유지하는 거예요. 체온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죠? 그 다음에 또 일정하게 유지되는 거 혈당이에요, 혈당. 그 다음에 혈액의 pH 이런 거 일정하게 유지되죠? 그런 게 바로 체내 항상성이에요. 근데 여러분 세포 내도 항상성이 유지가 돼요. 그럼 세포 내의 항상성이라는 건요. 외부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세포 내부의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거잖아요. 이건 어떻게 유지가 가능하냐면 세포가 있으면 세포 내에 필요한 물질을 집어넣고 필요 없는 건 내보내가지고요. 이렇게 항상 세포 내부의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뭘 통해서 가능하냐? 세포막을 통한 물질 이동을 통해서 가능하죠. 그래서 세포막을 통한 물질 이동을 통해서 항상성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물질 이동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능동과 수동이요. 그러니까 능동과 수동으로 나누는 게 가장 기본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능동과 수동 중에 먼저 수동부터 보는데요. 그럼 수동하면은요, 자연 법칙대로 가는 거예요. 자연 법칙. 자, 수동적인 방법은 수동적인 이동은요, 자연 법칙대로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연 법칙대로? 그러면 자연 법칙대로 가는 게 어떤 건데요? 자연 법칙대로 가는 게 농도가 높은 데에서 낮은 데로 이동하는 거죠. 그래서 농도가 높은 데에서 낮은 데로 이동하는 자연 법칙대로 가는 게 수동적인 이동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수동 이동의 가장 대표적인 거 뭐 있느냐? 확산. 그럼 확산은요, 퍼져나가는 거예요. 퍼져나가는 현상. 자, 여기 앞에서 누가 방구를 키면은요, 점점 냄새가 어때요? 퍼져나가잖아요. 그게 바로 확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런 확산도요, 근원지에서 점점 퍼져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농도가 높은 데에서 낮은 곳으로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확산도요,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용질이 이동을 해요. 아, 이거 또 이렇게 단어 기억나세요? 우리 이거 앞에 생리학할 때 설명드렸죠. 용질은 소금 같은 애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용매는 물 같은 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용질이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확산이 일어나는 대표적인 곳이 있어요. 어디냐? 폐요, 폐. 우리 몸에서 확산이 일어나는 대표적인 기관이 폐예요. 그럼 폐에서 가스 교환이 일어날 때 아까 기억나시죠? 가스 교환이 일어날 때 농도가 높은 곳에서 항상 낮은 곳으로 이동했잖아요. 그래서 확산이 일어나는 가장 대표적인 곳 중에 하나가 폐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과 있습니다. 여과. 뭐 우리가 여과가 제대로 발생해 주려면 이렇게 밀어주는 여과압이 있어야 됐었잖아요. 그런 여과압에 의해서 걸러주는 거 우리 몸에서 일어나죠. 우리 몸에서 여과가 일어나는 대표적인 기관이 어디였냐면 신장이었잖아요. 신장. 신장에서 여과가 일어났었죠. 신장의 사구체, 보호만 주머니 여기에서 여과가 일어났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삼투입니다. 삼투. 여러분 이 삼투 앞에서 설명 한번 드렸었죠. 뭐 할 때 설명을 드렸었냐면 적혈구 할 때요. 적혈구 할 때 용혈 현상 할 때 설명을 한번 드렸던 적이 있어요. 자, 그럼 삼투 하면은요. 분명히 얘는 자연 법칙인데 농도가 얘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해요. 분명히 자연 법칙이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가야 되는데 얘는 거꾸로죠. 그 이유가 있어요. 얘는 용질이 이동하는 게 아니라 용매. 수분이 이동하는 거거든요. 수분이 이동할 적엔 거꾸로 가야 돼요. 수분이 이동할 적엔. 그래서 수분이 이동할 적엔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을 했었죠. 그게 바로 뭐였어요? 삼투. 그래서 여러분 이게 체내 수분 이동의 원동력이었습니다. 가장 큰 원동력.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체내 수분 이동할 때 주로 사용하는 방법 삼투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등장액, 저장액, 고장액. 여러분 등장액은요 우리 체액과 동일한 농도를 가지고 같을 등 이래서 등장액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체액의 상태가 맹맹한 맹물이 아니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게 뭐가 똑같았어요? 거기 책에 나와 있는 0.9% NaCl 용액. 뭐 생리식염수. 그 다음에 또 기억나세요? 생리학 시간 했는데
5% 포도당액하고도 같았죠. 5% 포도당액이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5% 포도당액이 보통 뭐냐면 여러분들이 맨날 만난 링거액이요. 링거액. 그런 게 다 뭐냐면 등장액들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런 체액보다 농도가 낮은 액체도 있고 높은 액체도 있겠죠. 이거 기억나세요? 저장액에 적혈구를 담았을 때 일어나는 현상. 터져버리는 무슨 현상이 일어나요? 용혈 현상이 일어났었잖아요. 터져버리는 용혈 현상이 일어났었죠. 이거는 생리학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패스. 그래서 설명드렸었으니까 용혈 현상, 터져버리는 용혈 현상이 일어난다. 기억도 잘 두시면 되고요. 자, 고장액에 담갔을 때 그때 설명 안 했으니까 이건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자, 고장액에 담갔을 때 그럼 고장액에 담갔다는 건 농도가 높은 곳에서 담았다는 거죠. 그에 비해서 세포는 바깥에 있는 액체보다 상대적으로 농도가 어때요? 낮아요. 얘는 반대로 높겠죠. 고장액이니까. 이렇게 농도가 다르면은요, 같아지려고 노력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때 가장 세포막을 손쉽게 이동하는 물질이 뭐라고 그랬냐면 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 수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물이 가장 먼저 이동을 하는데 물은 가장 기본적인 삼투 현상에 의해서 이동을 해요. 근데 물은 그러면 삼투인데 삼투는 항상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물이 이동을 하는 거죠. 그러면 세포 안쪽에 있던 물이 쭉쭉쭉쭉 빠져나와요. 그럼 세포가 어떻게 될까요? 수축. 탈수에 의해서요. 세포가 수축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이 배추 소금 절였을 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등장액, 저장액, 고장액이 있고요. 저장액과 고장액에 세포를 담았을 때 일어날 수 있는 현상 생각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또 삼투 현상의 대표적인 예가 하나 있었는데 이거 기억나세요? 여러분 이거요. 신장질환 시 신장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오줌으로 요로 혈장 단백질이 배설됐어요. 원래 나가면 안 되는 단백질이 오줌을 통해서 나가버렸어요.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그럼 혈액에 있는 단백질 농도가 어떻게 되냐면 자꾸 배설이 되니까 감소되겠죠. 근데 그에 비해서 조직세포 쪽은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혈액보다는 상대적으로 어떤 편이냐면 높은 편입니다. 농도가. 이쪽은 뭐 배설되거나 이런 게 없었으니까 농도가 이쪽보다는 높겠죠. 그럼 여러분 이거 기억나세요? 이렇게 농도가 달라지면 같아지려고 노력한다라고 했는데 단백질 같이 이렇게 덩치 큰 애들은요 이동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장 손쉽게 이동하는 거 뭐라고 했냐면 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물이 이동을 합니다. 자, 물은 항상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이동했죠. 자, 그럼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자꾸 이동을 해요. 그럼 혈액에 있던 수분이 자꾸 어느 쪽으로 이동을 해요? 조직세포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럼 수분이 혈액에서 조직세포로 이동을 하면 조직세포에 자꾸 수분이 많아지겠네요? 그러면서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부종. 그래서 여러분, 이거 새로 나온 거 아닌데 이거 생리학에서 했어요. 생리학에서 신장질환 시 부종이 나타나는 이유는 이렇게 해서 했었잖아요. 신장질환 시 부종이 나타나는 이유는 혈액에 있던 수분이 어디로요? 조직세포 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였었잖아요. 자, 그게 바로 삼투 현상이 대표적인 예다라고 생각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수동의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자, 수동의 마지막은 촉진확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촉진확산. 아이고. 자, 그래서 이 수동의 마지막은 촉진확산이에요. 근데 확산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촉진. 요거 붙은 게 좀 달라요. 그럼 여러분 얘도 일반적인 건 그대로 갑니다.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한다. 이건 똑같아요. 그럼 달라진 게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촉진확산이 촉진확산을 하려면요. 운반체를 필요로 해요. 운반을 도와주는 물질이 필요해요. 운반체가 관여한다. 운반을 도와주는 물질이 관여해요. 그래서 운반 관련 물질이 관여합니다. 운반체를 필요로 해요. 그래서 운반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특징 이런 운반체가 있기 때문에 올 수 있는 특징 운반체가 있어서요. 그냥 일반적인 확산보다는 속도가 빨라요. 자, 그래서 속도가 빠르다.
그냥 확산보다는, 그냥 일반적인 단순 확산보다는 속도가 빠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여러분 또 보세요. 운반체가요. 이렇게 생겼어요. 운반체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얘가 운반할 수 있는 물질은 둘 중에 누구만 운반할 수 있냐면 네모만 운반할 수 있죠. 그러니까 자기한테 딱 맞는 애만 운반할 수가 있어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그러느냐? 운반체 특이성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운반체 특이성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런 운반체들은요 무한정 있는 애기들이 아니에요. 10개만 있다. 그럼 이런 운반체가 10개 있어요? 그럼 이런 애를 몇 개밖에 운반시키지 못하냐면 10개만 이동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운반체의 개수가 한정적이다 보니까 꽉 차버리는 포화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포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 자, 이런 물질이 왔어요. 이런 물질이 왔어요. 얘하고 생긴 게 상당히 어때요? 비슷하죠? 그럼 얘가 착각을 해요. 얘가 와서 붙어도 되고 얘가 와서 붙어도 된다라고 착각을 해요. 그럼 얘네들은 서로 붙으려고 뭐 할까요? 경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유사한 물질에 의해서 경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유사한 물질에 의해서 경쟁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촉진확산은 이런 특징을 보여서 촉진확산은 수동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건 똑같은데 얘가 관여합니다. 운반체. 자, 운반체를 필요로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수동적인 방법이었다면 정반대 능동수송. 자, 능동수송에 대한 거 보셔야죠. 자, 능동수송의 첫 번째 특징은요. 농도 구배의 역행에서. 그래서 농도 구배의 역행에서 갑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간다고요. 거꾸로. 자연 법칙에 위배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게 기본이잖아요. 그게 자연 법칙인데 거꾸로 가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자, 그래서 얘는 농도 구배의 역행에서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용질이 이동하는 겁니다. 용질이 이동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농도 구배의 역행에서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이걸로도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어요. 자연 법칙에 위배돼서 농도 구배의 역행에서 운송하는 방법이 뭐냐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능동수송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농도 구배 이렇게 역행해서 거꾸로 가려면 저절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필요한 물질이 두 가지입니다. 뭐하고 뭐가 필요하냐? 이게 봤더니 이제 그게 필요한 거죠. 운반체하고요. 한 가지 더. 에너지. ATP가 필요해요. 이거하고도 연관해서 많이 나오죠. 그래서 운반체, 에너지 둘 다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운반체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수송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얘는 아까 에너지가 필요 없거든요. ATP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운반체만 있으면 되는데 얘는 운반체뿐만 아니라 ATP, 에너지도 필요로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세 번째 특징은요. 아까 여기 운반체에 있는 특징 그대로 가져오면 돼요. 운반체 특이성이 있다, 포화 현상이 있다, 유사물질에 의해서 경쟁이 일어난다 라는 똑같은 특징을 갖고 있어요. 왜요? 운반체가 관여하니까. 자, 그 다음에 이 가장 대표적인 게요. 나트륨, 칼륨 펌프입니다. 이 능동수송의 가장 대표적인 얘가 나트륨, 칼륨 펌프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생리학에서 배운 거랑 연결이 돼요. 잘 보세요. 자, 우리가 이 소장점막에서 포도당을 세포 내로 집어넣을 때 말이에요. 그때 반드시 필요한 이온이 있었다는 거 기억나세요? 우리가 이게 포도당을 운반을 하려면 운반체가 필요한데 운반체가 두 곳이 비어 있어요. 그래서 한쪽은 포도당을 채워넣고요. 한쪽은 누굴 채워넣어야지 안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포도당이 소장 점막에서 세포 내로 유입될 때요. 반드시 필요한 이온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온이 관여했는지 기억나세요?
나트륨이었죠. 나트륨. 기억나세요? 소화기기 할 때 있었습니다. 나트륨 이온이 반드시 필요해서 포도당의 흡수에 반드시 관여하는 거 나트륨 이온. 이렇게 돼 있었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자꾸 나트륨이 안쪽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세포 내로 자꾸 나트륨이 들어왔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기억나세요? 세포 내에 많은 이온은 누구냐면 칼륨 이온이 많아야 되고요. 바깥엔 누가 많아야 돼요? 나트륨 이온이 많아야 돼요. 항상. 근데 지금 나트륨이 계속 어디로 들어왔어요? 세포 안쪽으로 들어왔죠. 그럼 세포 안쪽에 있는 나트륨을 다시 밖으로 뭐 해야 될까요? 내보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절대 나트륨 혼자 못 움직여요. 나트륨이 밖으로 나갈 때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누구냐? 칼륨 이온입니다. 그게 바로 나트륨 칼륨 펌프예요. 그래서 포도당이 세포 내로 유입될 때 나트륨이 필요로 한다. 이것도 있지만 누가 관여한다 라고도 얘기하냐면 나트륨 칼륨 펌프가 관여한다 라는 표현을 써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 포도당이 세포 내에 유입될 때 나트륨 이온이 필요하다. 내지는 나트륨 칼륨 펌프가 관여한다. 두 가지 표현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게 답이 이거 아니면 이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당이 소장 점막에서 세포 내로 유입될 때 소장 내로 이렇게 유입이 될 적에 필요한 이온은 이렇게 물어보면 나트륨 이온 이렇게 되지만 작년 시험 문제에서는요. 얘가 세포 내로 유입이 될 때 관여하는 애는 이렇게 나왔었어요. 관여하는 애 나트륨 칼륨 펌프요. 이 들어온 나트륨을 다시 내보내야 되거든요. 계속 쌓이면 안 되겠죠. 그럼 나트륨을 내보내기 위해서 나트륨 칼륨 펌프가 작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소장 점막에서 포도당이 유입될 때 관여하는 것들도 같이 기억해 두세요. 자, 이렇게 해서 능동과 수동을 이렇게 연결해서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그럼 그 능동 옆에 하나 뭐가 더 있지 않아요? 거대 물질의 흡수, 배출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배출은 아까 골지체가 하는 거예요. 아까 골지체에서 밖으로 내보내는 거, 분비한다라고 했죠? 그걸 배출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럼 이제 흡수만 좀 보시면 됩니다. 그럼 거기 흡수가요, 두 가지가 있어요. 음세포하고 뭐가 있어요? 식세포. 식세포, 음세포. 얘네들은 흡수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식세포는요, 백혈구의 식균작용. 백혈구의 식균작용을 가지고는 식세포작용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백혈구 균 잡아먹잖아요. 식사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식사를 하니까 식세포작용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음세포는 뭐냐? 거대 물질을 수송할 때 이용하는 방법. 거대 물질이 뭘까요? 단백질, 그리고 단백질로 구성된 호르몬 이런 애들이요. 자, 그래서 음세포는 거대 물질, 단백질이라든지 호르몬 같은 애들, 호르몬, 그 호르몬은 그냥 약자 쓸게요. 호르몬 이런 애들을 흡수할 때 쓰는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대 물질을 흡수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음세포작용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세포예요. 근데 이렇게 큰 애가 왔어요. 그냥 얘가 통과해버리면 여기 구멍 나버리겠죠? 이렇게 등치 큰 단백질이나 호르몬을 세포 안쪽으로 넣어주는 방법이 바로 음세포작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보통 이런 것은 소장 점막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소장 점막 등에서. 소장 점막 등에서 많이 일어난다. 그래서 뭐 소장 점막이라든지 신장, 신장의 세뇨관 이런 데에서 주로 일어나요. 자, 그러면 얘네들이 어떻게 하는 거냐? 세포막이 함몰이 돼요. 함몰이 돼서 세포 내로 입자를 유입시켜주는 방법. 그럼 이런 겁니다. 이렇게 세포가 있고 이런 물질이 왔을 때 요 세포막의 일부가 이렇게 함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세포막의 일부가 이렇게 함몰이 돼요. 그 다음에 얘를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준 다음에 그 다시 여기를 뭐 할까요? 닫아버리면 세포 안쪽으로 들어온 거죠.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음세포작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음세포작용은 단백질같이 등치 큰 애들을 아니면 단백질로 이루어진 그런 물질들을 수송할 때 이용하는 방법이다 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음세포하고 식세포 정도 구분하는 정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뭐 능동과 수동은요, 뭐 이렇게 잊을만을 한 번씩 나오는 여기도 파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각각의 특징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도 이렇게 다 끝나게 되는데요. 그럼 이제 마지막 문제를 통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또 문제를 보려고 했더니 시간이 거의 다 지났어요. 그래서 요건 좀 숙제를 좀 내드릴게요. 요건 좀 숙제 내드릴게요. 자, 우리 거기 뒤에 문제풀이 보세요. 문제풀이 1페이지 1번부터 4페이지 22번까지 풀어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여기도 평균적으로 계속 한 문제 꾸준히 나오긴 해요. 한 번은 세포에서, 한 번은 물질 이동에서 번갈아 가면서 한 번씩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뭐 2019년에는 세포와 관련해서, 그 다음에 작년에는 물질 이동과 관련해서 또 이렇게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그 반반이잖아요. 그래서 거기 내용 잘 정리해 두시고요. 그다음 문제 한번 풀어서 정리해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탄수화물 대사는요, 다음 시간부터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오늘 했던 내용들 다시 한번 집에 가셔서 복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